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너무 큰 충격이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첫날, 일부 시민들이 지침을 어기는 등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음식점에 일행 8명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식당 주인은 가족 확인을 위해 등본을 요구해야 하는 거냐며 난감해했습니다. 정부는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을 위해 이달 말까지 런던발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제약사들은 이미 개발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있는지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구의역 사고 발언 등 자신의 언행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집값을 잡을 부동산 전문가라며 엄호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폭행한 남성은 현재 경찰관이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게임 산업이 성장하면서 메이저 게임 회사 직원들은 높은 연봉과 최고의 복지 혜택을 누립니다. 반면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게임사 대표는 개발비를 마련하라고 막노동을 합니다. 게임 산업의 양극화, 포커스M에서 짚어봤습니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활동 및 논문, 공주대, 키스트, 동양대, 서울대 호텔, 인턴십, 동양대 표창장, 이 이슈와 관련된 7대 스펙 모두에 대해서 위조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정 교수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정신적인 고통까지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박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 기소된 지 1년 2개월 만에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선고 전 정 교수는 그간 받아온 재판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심판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세요? 재판의 큰 쟁점이자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결론났습니다. 딸 조 씨가 지난 2013년 발급받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정 교수의 위조가 맞고 조 씨가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증빙자료와 키스트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에서의 인턴 활동도 모두 허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한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 실망감을 야기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정 교수 혐의 중 사모펀드 횡령,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은 일부 무죄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과 교수연구실 컴퓨터를 숨기도록 한 혐의는 정 교수도 공동정범이어서 증거인멸 교사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의 마지막 할 말 없냐는 말에 정 교수는 할 말 없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박자원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바로 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당초 서울구치소로 갈 것으로 예상됐는데 남부구치소로 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이죠. 서울 남부구치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지 기자, 정 교수 언제쯤 수감됐습니까? 네, 정 교수를 태운 호송 차량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도착한 건 오후 5시 20분쯤입니다. 오후 2시쯤 시작한 정 교수 선고 재판은 1시간 10분 정도 이어졌는데요.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명하면서 정 교수는 곧바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신병 인계 과정은 공판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 1팀이 담당했습니다. 당초 정 교수는 첫 구속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재판부는 최근 서울구치소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등을 고려해 정 교수를 남부구치소에 수감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 결과가 1년 4개월 만에 나온 거잖아요. 검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확정되자 수사팀도 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걸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정 교수가 처음 구속됐을 땐 조국 전 장관과 아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찾았었는데요. 현재 전국구치소엔 코로나 영향으로 일반 면회가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 교수가 가족과 만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변호인 접견은 가능해서 변호인단이 정 교수를 찾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15개 혐의 중에 11개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해서 딸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했고 사모펀드 불법 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민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양대 PC 사용 내역을 보면 정 교수는 캡처 파일을 다른 문서에 삽입할 능력이 있고 딸 조모 씨의 상장에서 총장 직인을 따 허위 문서에 붙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해 딸의 단국대 논문 일저자 등재를 약속받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주기로 하는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유죄와 무죄가 엇갈렸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은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김 씨와 반출 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 교사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고등법원에서 다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 재판 1심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 재판 결과에 대해 친문 사이트에서는 검사를 비하한 표현입니다. 또 판사를 비하한 표현이죠. 이들을 다 때려잡자는 등의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민주당은 재판 결과가 가혹하다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윤석열 총장이 맞았다. 사필 규정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징역 4년이 선고되자 청와대는 재판 결과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식 입장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내는 등 상징적인 인물인 만큼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짤막한 서면 논평만 냈습니다. 신영대 대변인은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고 밝혔고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며 조 전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일갈입니다. 또한 마지막 양심을 가지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국민들께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윤석열 총장이 옳았다고 밝혔고 김웅 의원은 이제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지명부터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까지 1년 4개월간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부터 선고까지 지난 16개월을 서영수 기자가 발언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현 정부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법무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됐습니다.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명 직후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졌고
16일 만에 결국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논란 속에 국회가 청문회 일정을 겨우 확정했지만 이튿날 검찰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당일 검찰은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며 압박했지만 사흘 뒤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이후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정 교수 소환이 이뤄졌고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수사 시작 50여일 만인 지난해 10월 21일 검찰은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아까 사건에서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지난 5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정 교수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다 다시 법정 구속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죠.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법원 판단의 근거를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상황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사실 법정 구속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법원이 그만큼 정 교수의 죄질을 나쁘다 이렇게 본 거겠죠? 네,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가운데 법원이 가장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건 입시 비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 교수가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각 대학의 입학 전형 업무를 방해했으니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을 질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말인데요. 네. 재판부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범죄에 대해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 정 교수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많다며 법정 구속이 타당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 교수가 법정에 들어갈 때 그 기자들이 질문할 때 보니까 답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들어가서는 뭐라고 했나요? 네, 법정 안에서는 한마디를 했는데요. 법정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이라는 형량이 선고된 뒤 정 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되는 피고인에게는 변명 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 교수는 할 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도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정경심 1심 재판장은 임정엽 부장판사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의 1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36년을 선고했던 법관입니다. 당시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었죠. 네,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가 됐던 게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아니겠습니까? 당시 동양대 교수하고 정 교수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렸었는데 네, 어떻죠?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실, 제가 가진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반해 표창장 직인의 주인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표창장이 위조라고 봤는데요. 오늘 최 전 총장은 MBN과 전화 인터뷰를 가지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왜 자기가 직인을 만들어갖고 찍고 그 자체가 범죄 행위잖아. 그걸 나 모르게 비밀리에 했다는 그 자체가 거짓말 하겠다는 그런 소리였고. 오늘 재판부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 교수의 남편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밝혔겠죠? 네, 조 전 장관은 SNS에 참 꾸준히 자신의 입장을 올리고 있죠. 오늘도 예외 없이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가 나온 것만 다행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며 항소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조국 수호 집회에서 이름을 알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고 답답하다는 심경을 올렸습니다. 친조국 인사라고 불리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도 오늘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있었습니다. 검찰이 최 대표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와 비슷한 혐의인데요. 최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 부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8일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나온 재판 결과가 아무래도 앞으로의 이런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나눠서 좀 보면요. 우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 가운데 서울대 의전원 부분에 대해선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봤습니다.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부가 같이 연루된 혐의도 있어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법정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내일 당장 열리는 재판이 또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는 정부와 여권이 과잉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수사입니다. 그런데 1심 결과는 중형이 나왔죠. 쉽게 말하면 당시 윤 총장이 지휘한 검찰 수사팀이 정 교수를 무리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네. 오히려 당시의 검찰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를 못했다면 이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비판을 받았겠죠. 예. 윤 총장 측이 내일 재판에서 정부나 여권을 향한 수사를 했다고 총장을 내칠 수 있다면 그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연결된 재판이 너무 많네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은 오늘부터였죠. 다음 달 3일까지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등에서는 한 팀당 4명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보다 강력한 지침을 내린 건데 8명이 같이 들어가서 따로 앉아도 안 됩니다. 이재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점심때를 맞아 직장인들이 식당으로 몰려듭니다. 식당 안에는 2명, 많게는 4명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합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식당 업주는 물론 시민들 스스로 거리 두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6명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오늘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라서 4명에서 나왔고 2분은 따로 식사하시고요. 하지만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5명이 식당 앞에 모여 순서를 기다리는가 하면 8명 정도가 한꺼번에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테이블 어차피 따로 앉으면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 나오기는 했거든요. 함께 들어가는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밥상 자체가 쭉 있잖아요. 그럼 쭉 왔는데 5명이 문제가 아니지. 가족은 예외라는 당국의 발표도 현장에서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등본 안 갖고 오면 주민등록증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등본 확인하는데 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이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다른 곳들도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헛갈리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일일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 확인할 수도 없을 테니까요. 직장인들의 모임이 잦은 서울 강남역 쪽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 강남역 인근 먹자 골목입니다. 매일 밤 이곳은 20, 30대 젊은 직장인들로 항상 북적거리던 곳인데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 자체는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도 원인이지만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준 건데요. 식당들은 아예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있고요. 문을 열었다고 해도 손님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입니다. 시민과 상인의 얘기 들어보시죠. 연말에 약속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그거 다 계획 취소되고 파티룸 잡았던 것도 아예 취소하고 집에서 아마 보낼 것 같아요. 장사를 아예 포기하는 집들이 많아요. 또 고깃집도 아예 문을 안 열어요. 나와봐야 속만 타고 너무 걱정이에요. 장도 안 오고. 5인 이하 모임 금지 조치가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연말 특수를 기대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도 없는 강력한 방역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겪게 되실 불편과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정 총리는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 시행한 대책인 만큼 반드시 코로나19 확산 통제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역 인근 거리에서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내일부터는 해맞이 명소를 중심으로 전국의 주요 관광지가 일제히 폐쇄됩니다. 전동진 해수욕장에 있는 강원 강릉시는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관내식당에서 아예 손님을 받지 못하게 했죠. 제발 오지 말라 이겁니다. 강세영 기자가 미리 둘러봤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따라 아름다운 해변이 이어지는 정동진. 새해 첫날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해돋이 명소지만 이번만큼은 이곳에서 일출을 볼 수 없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12월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전면 통제를 하겠습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렇게 해변의 현수막과 출입 통제선을 치고 지도와 단속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12월 31일 오후 3시부터 24시간 동안 강릉의 모든 식당에서는 밥을 먹을 수 없고 해수욕장 주변 임시주차도 금지됩니다. 자영업자와 관광객들은 코로나 위험에 맞선 방역 조치를 이해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막 대기하고 있지. 사람들 말도 못하지 뭐. 불안해요. 누가 저거 확진자인지 모르잖아. 바다를 살짝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으니까 폐쇄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해요. 다른 해돋이 명소인 포항 호미곶과 제주도 성산 일출봉도 폐쇄되고 울산 간절곶은 31일부터 통제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무등산 소백산 등 등산로는 개방하지만 해맞이 행사는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광지 폐쇄 조치는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내일부터는 전국 모든 숙박업소도 객실의 절반만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행사를 위해 이미 예약이 꽉 차 있는 곳이 대부분이죠. 먼저 취소를 해주면 다행이지만 안 그런 손님들은 누구부터 예약을 취소시켜야 할지 숙박업소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전국에 걸쳐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숙박업소엔 예약 취소나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연말 여행 계획으로 부산 지역 호텔을 예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숙박업소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크리스마스부터 연초까지 객실 대부분이 예약됐는데 이제는 이 중 절반의 예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어떤 손님부터 예약을 취소해야 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기준 부분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명시가 된 부분이 없어서 저희 쪽에서도 회의 진행해서 어떻게 기준을 정할 건지 일단 내부 회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님들을 일일이 설득하는 것도 숙박업소의 몫입니다. 당장 사실은 이게 발표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뭐 컴플레인을 주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게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정부 지침에 따라 전액 환불을 해주고는 있지만 예년과 달리 연말 특수를 잃게 된 숙박업계는 울상입니다.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골프장에도 취소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경기 인천으로 해서 어제까지만 했을 때 3,000건 이상이었고요. 폰 취소는 지금 오늘도 계속 늘고 있기는 한데 어느 때보다 고삐를 조인 특별 방역 조치에 손님들도 숙박업소와 골프장도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373명을 비롯해 수도권이 67% 이상을 차지했죠. 사망자는 17명, 위중증 환자도 200명대 후반에서 좀처럼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거의가 60대 이상 고령인 만큼 당분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상황이 의료계가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국가 의료 위기를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병원이 협조하고 있는 만큼 병상 부족은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연휴에는 반드시 국민 방역으로 확실히 승기를 잡아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경북 구미와 대전 교회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가 감염 확산의 연결고리가 될 거란 우려가 크죠. 당국은 방역 수칙을 어긴 교회에는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교회. 주차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신도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틀간 신도와 가족 등 26명이 집단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신도 수는 400여 명으로 지난 20일 예배에 130여 명이 참여해 확진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첫 확진자는 지난 20일 나왔는데 지인들과 모임을 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교인이 저희 학원 선생님이라 하세요? 그 선생님 학원 다니시니까 뭐 입장으로서는 불안해서 받을 수밖에 없죠. 대전 동구의 한 교회에서도 목사와 신도들이 연이어 확진됐습니다. 지난 21일 전후에 신도 2명이 감염된 후 목사와 또 다른 교인 등이 추가로 감염되면서 확진자는 17명까지 늘었습니다. 대전의 한 노인주간 보호센터에서도 이용자와 종사자 등 18명이 확진되면서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어긴 교회에 대해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오늘부터는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내일부터는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식당 모임이 안 된다고 하죠.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강대엽 기자와 헛갈리는 부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부터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수칙은 지금 하고 있는 오늘부터 시작된 수도권하고는 뭐 좀 다릅니까? 네, 오늘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는데요. 비수도권에선 금지까지는 아니고 모임 취소가 강력히 권고되는 수준입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금지,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는 자제 권고니까 그러면은 비수도권에 가서 모이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방역 당국도 이런 풍선 효과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일단 식당에서 모인다면 전국 어디든 5인 이상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으로 가더라도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가령 골프나 낚시 모임을 위해 나가더라도 5인 이상이 되면 수도권 거주자는 단속 대상입니다. 서울 시민 2명, 부산 시민 2명이 부산에 모여서 캐디 포함 5인으로 골프를 치면 서울 시민 2명은 단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각 지자체가 수도권처럼 5인 이상 금지 명령을 별도로 내렸다면 비수도권 사람들끼리 모였더라도 단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사람 1명이 가서 비수도권 사람 3명이 같이 모여도 캐디가 있다면 골프를 칠 수 없는 거다 이거네요. 네. 다른 사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반복해서 보도해드리곤 있지만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사례를 더 얘기해 볼게요. 택시나 버스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땐 당연히 사적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5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또 8명이 한 식당에서 4명으로 테이블을 따로 나누어서 앉는다고 가정해 보면요.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전혀 접촉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지켜질지는 미지수죠. 청개구리처럼 막 빈틈을 찾아서 모임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모임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창 2명, 3명이 산에 올라가서 따로 올라가서 만나도 안 된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 클럽 파티를 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진짜입니까? 네, 이 시국에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강원도 양양에서 연말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가 됐습니다. 운영 시간을 보시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새벽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고요. 자세한 장소는 당일에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양은 거리두기 1.5단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애초에 정부가 거리두기 5단계 모델을 적용하면서 이 3단계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면 지자체 자율로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이런 빈틈을 파고든 거죠.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으로 이렇게 원정 파티까지 가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남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방역 청개구리 뭐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네. 영국에서는 항공편도 일시 중단됐죠. 네,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영국발 항공편은 일주일에 4편 정도인데요. 오늘부터 약 일주일 동안 이 항공편들이 모두 중단되는 겁니다. 또 31일 이후가 되더라도 검역 조치 강화는 계속 유지될 수도 있는데 정부 발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조정하며 여객기 승무원은 전수 진단 검사합니다. 또한 영국발 확진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모두 유전자 정폭 검사를 실시하여
네, 확진자가 나온다면 변이 바이러스인지 여부를 추가로 검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공기도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네. 돌아와야 되니까. 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는 발견됐습니까? 네, 최근 2개월 동안 영국발 입국자 중에 15명이 확진됐는데 모두 변이 바이러스는 아니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런데 정부가 오늘부터 이 입국자들을 막은 건 사실 영국발 직항편에만 해당돼서 다른 나라를 거쳐서 오면 영국 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네, 정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외 입국자는 14일 동안 격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들이 백신을 접종받는다고요? 네, 해당 백신 물량은 이르면 내일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더나 제품이고요. 군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주한미군 의료진부터 접종이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이 캠프 험프리스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들이 가장 처음 맞을 걸로 보이고요. 한편 우리나라 국민들이 맞을 백신 물량은 여전히 빨라야 내년 2, 3월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뭐 보관이나 유통이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하니까 모더나가 왔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대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구의역 막말과 딸 인턴 의혹, 지인 채용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이 문건 유출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그런데 해명 과정에서의 말이 또 논란이 됐죠. 건설, 국토부 쪽 일만 해서 교통 쪽은 잘 모른다고 한 건데 어차피 사고는 어디서나 나죠. 우종환 기자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구의역 사고 관련 막말 논란을 거론하며 사퇴를 추궁했습니다. 이런 이율 배반과 내로남불형 인간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시대에 변창흠 후보마저 국무위원이 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 후보자는 반박 대신 사과로 몸을 낮췄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픈 현실,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해요. 예, 그 후보자님의 딸 스펙에 관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예일대에 입학했던 딸이 아버지가 몸담은 단체에서 봉사활동 등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아빠 찬스로 스펙을 쌓은 게 아니냐는 겁니다. 조국 장관 때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익숙한 장면, 엄마 아빠 찬스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대하는 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처신과 마인드. 여당은 변 후보자의 막말이 적힌 회의록이 유출된 과정을 문제 삼으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발언 내용보다도 그 건설안전사업본부 회의록이 대외적으로 유출된 사실, 공기업의 자료가 유출되는 이런 행태는 해당 기업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오히려 변 후보자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며 국민의힘을 향한 지적도 나오면서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당입니까? 박덕흠, 전복민.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런 마피아들을 생산한 국민의힘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역세권의 용적률을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이건데 야당에선 임대주택 위주의 정책으로는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건설과 함께 역세권 용적률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60% 수준인 서울 역세권의 용적률을 300%까지 높이고 역세권 반경도 500m로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면 수많은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심 재개발에 대해서는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겼다간 주택 가격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며 공공 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의 적임자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변창흠 장관 후보자께 우리 국민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론적으로나 또 실무적으로나 이론과 실무를 다 겸비한 분이다.
국민의힘은 질 낮은 임대주택만 양산할 수 있다며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 말만 할 게 아니라 집 없는 서름의 국민들을 위해서 지었다는 주택일수록 집 없는 서름을 감춰줘야 되는데 변 후보자는 논란이 일고 있는 1가구 1주택법에 대해 법안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기본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변창흠 후보자의 전략은 사과하며 바짝 엎드리기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막말 발언을 해명하다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죠. 여자는 민낯으로, 그러니까 화장 전 모습으로 다른 이와 밥을 안 먹으려고 한다고 한 겁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서는 길부터 곤욕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도에서 변 후보자 과거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단체 항의에 나선 겁니다. 후보자님, 네. 후보자님 잠깐 답변하고 가세요. 네, 사퇴하세요. 여야의 충돌 속에 40분이나 지연된 청문회.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굽힌 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과거 구의역 사고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가 잇따르면서 변 후보자는 수차례 사과하며 몸을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는 과거 발언을 해명하다 또 말실수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아침을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 먹질 않는다. 특히 여성인 경우에 이제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 약간의 오해,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느낌이 있어서요. 변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야당은 사실상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람이 먼저라는 국정 철학을 내건 정부에서는 더더욱 적합지 않다. 이게 지금 민심입니다. 한편 국회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전복민 의원에 대해 불법비리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덕흠 의원에 이어 전 의원 사태까지 터지면서 국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부친의 편법 증여와 보도 무마 의혹 등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복민 의원. 지지기자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하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의원 일가에 대한 불법 비리 조사단을 구성하고 전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전 의원과 그 일가의 불법, 탈법 문제는 단순히 탈당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복민 의원의 탈세와 특혜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와 조속한 수사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탈당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당 감사가 시작되면서 전 의원이 탈당을 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어제 그런 결정을.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국회의원 지위를 활용한 사적인 이익 추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즉각 입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논란의 택시기사가 운행 중 목을 잡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 말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글쎄요. 이미 자기네 식구가 조사하는 결론을 뒤집고 이 차관을 다시 입건할까요? 시민단체 고발을 받은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택시기사의 바뀐 진술의 핵심은 폭행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사건 직후인 지난달 6일 밤 택시기사는 이 차관이 거의 왔을 무렵에 목을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신호대기 중 차문을 열어 닫으라고 하니 욕설을 했다고 위협받은 정황도 말했습니다.
이 진술대로라면 피해자가 합의해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을 받는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택시기사는 차가 움직이던 중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해 차를 세우고 나서 멱살을 잡혔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번복한 이유에 대해선 당황해서 처음에 과장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첫 진술에서 모호했던 시점을 정차 중이라고 명확히 하고 뚜렷한 폭행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지만 이 판단이 적법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목적지에 이미 도착했고 승객이 자고 있어서 깨우는 일환으로 목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특가법이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만히 하대한다면 내사 종결하는 경우 많습니다. 사건의 경우에는 운행 종료를 과연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확인 없이 내사를 종결했다면 내사 처리 규칙에도 위반이 되고요. 경찰 판단의 적법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을 받아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남성이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게 이유로 알려졌는데 폭행 가해자는 다름 아닌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김태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차 한 대가 출동하고 경찰관이 차량에서 내립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건물에서 나오고 경찰과 동행한 여성과 만납니다. 경찰과 여성 그리고 남성은 10분이 넘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어제 저녁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왜 술을 먹느냐며 뺨을 때리고 발로 찼다는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임의동행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서울 기동대 소속 경찰이었는데 당시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소속 기동대에 감찰 조사를 위한 게시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 여성을 보호 조치할 예정인 가운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집에서 게임이나 한다고 혼났을 우리 청년들. 이제는 달라진 지 오래죠. 지난해 우리나라 게임 산업 매출은 16조 원. 절반은 수출이었을 정도로 수출 효자가 따로 없습니다. 메이저 업체들은 급여뿐 아니라 직원 복지도 최상이라 인재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먼저 취재했습니다. 10대, 20대들이 열광한 대작 게임입니다. 이 게임 하나만 해당 게임 업체에 지난 상반기 수천억 원의 매출을 안겨줬습니다. 핵심 개발자에게는 얼마가 돌아갔을까? 무려 약 5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게임 업체 직원에 주어지는 건 금전뿐만이 아닙니다. 미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게임 회사.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색 복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회사 내 어린이집은 기본이고 결혼정보업체 가입을 지원해주고 캠핑카를 대여해주거나 회사 마당에 맥주 기계를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보통 IT 게임업계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보통 30대 중반인데요. 네. 그 나이에서 가장 큰 고민인 육아 그리고 건강관리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날로 커가는 업계 전망과 이색 복지에 20대 구직자들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명문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이규원 씨는 방향을 바꿔 메이저 게임 업체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게임을 직접 제작하면서 일과 즐거움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성장을 얼마나 할 수 있나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평적인 문화가 다른 데보다는 좀 더 강하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호칭을 전부 다 그냥 누구누구님으로 통일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취업 포털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게임사에 취직하려는 이유는 복지와 업무 흥미도, 고액 연봉의 순이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처럼 대형 게임사엔 젊은 인재들이 몰리고 있지만 중소 게임사들은 아닙니다. 취재진이 만난 중소게임업체 대표는 개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막노동까지 하고 있었죠. 유저들이 언제 돈을 쓰는지 또 어떻게 쓰는지 등 데이터가 없으니 좋은 아이템을 갖고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포커스엠 이어서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임 속 배경을 제작 중인 소형 게임사 대표 안결애 씨. 한국사를 배경으로 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기까지 4년이나 걸렸습니다.
노하우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돈 문제가 컸습니다. PC방 알바도 하고 그 인력도 많이 껴보고 하면서 개발비를 충당하면서 했는데요. 출시 후 작품성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상까지 받았지만 마케팅 비용이 없어 입소문으로만 사용자를 모으다 보니 수익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인디게임 개발사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걸 텐데 지금 마케팅 비용이 이제 저희는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어요. 7명 규모의 게임 회사를 운영 중인 이택진 씨 상황도 비슷합니다. 게임을 제작해도 수익 창출이 힘들고 비용, 인력 부족으로 업데이트도 힘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어쨌든 컨텐츠 소모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돈도 안 나온 상황에서 사람은 더 채용할 수 없는데 컨텐츠는 늘려야겠고 방법이 없어요. 결국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게임사들은 사라지고 대형 게임사들만 살아남는 상황입니다. 3대 대형 게임사들의 매출은 매년 게임 산업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게임 회사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게임사들의 지난해 매출은 6%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중소게임사들의 부재는 장르의 다양성을 잃어 결국 K게임 산업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게임들은 그냥 MMORPG만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였어요. 장르 다변화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시도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 뿌리내린 게임 산업. 규모가 천차만별인 게임 업체들의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가장 많은 백신을 확보해 접종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확산세는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바라보는 가운데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서 살 사람만 살리자. 그러니까 생존 가능성이 큰 환자를 집중 치료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전 세계 통틀어 마지막 청정 지역이었던 남극까지도 뚫렸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최근 5일간 미국에서 새로 확진받은 사람은 100만 명. 워싱턴 포스트는 확진자가 매일 평균 21만 7천 명이 나오고 있다며 0.4초마다 새로운 감염자가 나온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최악이 오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here's the simple truth. Our darkest days in the battle against COVID are ahead of us, not behind us. So we need to prepare ourselves to steel our spines. 입원율이 포화 상태에 직면하며 의료 붕괴 현상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시 야전병원 설치는 기본. 로스앤젤레스에선 의료 배급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중에서도 생존 가능성이 큰 환자, 살 사람만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We're frustrated. We're holding strong by our fingernails, but we're tired. 이런 가운데 전 세계 유일한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꼽혔던 남극 칠레 기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칠레 군인 26명과 기지 관리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되면서 남극에서 진행되는 전 세계 과학자의 연구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우리나라만 백신 공급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확산되자 정부가 대통령은 미리 준비하라고 했다고 해명했죠. 그러자 야당에선 그럼 대통령 말을 복지부가 안 들은 거냐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만든 건 중요하지 않다며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부작용이 나오나 보려는 거라는 거죠.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늑장 논란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가 꼭 세계 최초로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신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하루 환자 2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이나 3만 5천 명의 영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정부 백신 TF에 손을 뗐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하면서 윤창열 사회수석이 관련 위원회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잘못된 보도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제라도 자제하며 책임 있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곡된 통계까지 동원하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백신 무능 정권이라며 백신 확보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는 데 쓰는 안간 힘을 백신 구하는 데 좀 쓰셨으면 좋겠고, 다른 나라에 백신이 공급된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백신 늑장 확보에 대한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과 혹한 속에서도 할 건 해야겠죠. 우리 군이 강도 높은 동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발열 체크는 기본, 손 소독제를 전차마다 배치했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훈련장을 덮은 모래바람을 뚫고 K1 2원 전차가 적진을 향해 포탄을 발사합니다. 시속 65km의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발사한 포탄은 목표물을 관통하고 첨단 자동 명중 분석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훈련 내용을 평가합니다. 육군 5기가 몇 안 폭풍대대가 영하의 혹한 속에 동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 장병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한 상태에서 전차단이 손 소독제를 갖추는 등 철저한 방역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육군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최상의 전투력과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은 직접 전차에 올라 기동과 사격 훈련에 동참하며 장병을 격려했습니다. 군은 철저한 방역을 기본으로 강도 높은 과학화 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광재입니다. 올해 원래는 베토벤의 공연이 많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탄생 250주년이거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대부분 연기되거나 온라인 무대로 바뀌었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베토벤의 음악 잠시 들어보시죠. 이동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환희의 송가가 콘서트홀을 가득 메웁니다. 최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선보인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은 온라인으로 웅장함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17일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았지만 기념 공연들은 이처럼 온라인 무대로 바뀌거나 미뤄졌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선욱은 베토벤 소나타 독주회를 3번째로 연기했고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도 베토벤 음반 발매 리사이트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24일과 26일 정명훈의 지휘로 열리는 KBS 교향악단의 특별 연주회는 당초 합창 교향곡에서 인원을 줄여 6번 교향곡 전원을 선보입니다.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곡입니다. 전원교향곡은 이 시대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오페라마 시리즈를 통해 클래식 대가의 음악과 생애를 흥미롭게 들려준 성악가 정경은 베토벤이야말로 이 시국에 걸맞은 인물이라 설명합니다. 작곡가로서 귀가 안 들린다라는 부분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합창 교향곡이라는 인간의 목소리까지 교향곡에 넣는 최초의 시도로 해서 베토벤의 불굴의 정신이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 곳곳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충청 북부 내륙, 경북 북부 내륙에는 비가 조금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영서를 따라서는 밤사이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낮까지는 미세먼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초미세먼지 예측 모델을 보시면요. 오늘 늦은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북서기류를 타고 유입되면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먼지를 씻어내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따라 공기질이 매우 나쁘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도 오전에는 나쁨 수준을 가리키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0도, 한낮에는 3도에 머물며 낮 기온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밤 사이에도 서해안을 따라서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기온이 차츰 낮아집니다. 강릉의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시작하겠지만 한낮에는 8도로 아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다. 성탄절날 아침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